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제게 하나 보여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이분들에게 제가 뭘 나눠 드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이분들에게 좀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주님께 제 가운데 보여주신 건 뭐냐면, 바둑판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둑을 두세요. 근데 이게 두뇌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계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둑을 두는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바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두고 있는 바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둑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끝이냐? 아니요. 시작도 아니라는 거죠. 바둑을 다 두게 되면 여러분들은 실제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실제 전투 가운데,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바둑을 두면서 여러분이 전략을 배우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right place에 두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 실제 세상에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도 제가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 사실 제 사역지도 아니면서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수료하시죠. 뭐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어쨌든 내년에 이제 말에 수료를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셀 그룹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원형 셀이거든요. 원형 셀, 프로토타입이란 말이에요. 원형 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이건 불어서 만드나? 무슨 세수 대야를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요새는 아니지만 세수 대야를 만들 때 어떻게 원형 틀이 있어요. 틀을 하나 잘 만들어 놓고 찍으면 계속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대충 3년을 보낼 수 있어요. 버티고 개기고 우기고 그래갖고 3년을 딱 마칠 수 있어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버티고 우기고 개겼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복제하게 될 때는 그 사람들도 버티고 우기고 개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형셀이 제대로 된 원형셀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복제될 때는 계속 그 셀이 복제되는 거예요. 그 원형이 복제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형셀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앞서가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쉽게 살려면은 나는 앞서가는 거 안 하겠다. 그거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죄를 보내시옵소서. 우리가 잘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지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시고, 그리고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복제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나?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건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세요? 괜찮습니다. 쓰러져요? 괜찮아요. 내가 이 학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많은 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죠? 사람이 인생의 옆문으로 뒷문으로 가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무슨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거냐면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 나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거 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2권,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2권, 인지행동치료, 그리고 성격의 재구성, 그리고 정신병리학, 그 세 가지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번에 서브젝을 두 개를 나눴냐 하면 실제로 2권은 여러분들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정리하고 가면 돼요. 정신병리학 빼고는.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세미나에 참여해 보셨거나 그분도 없으세요?
한 분? 예. 어디서? 아, 교회에서. 오케이. 그럼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제부터는? 제가 애니어그램을 제일 처음에 접하게 된 건 언제냐면, 제가 호주에 살고 있을 때예요. 그때 우연히 선배 목사님 집에 갔는데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책이 있더라고요. 캐톨릭에서 나온 책이에요. 노란 책인데 이상한 그림이 있고. 아, 예. 아, 여러분 여기 있네요. 교재 맨 앞에 보시면 이상한 그림 있죠? 예. 애니어그램의 핵심은 이 그림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책을 빌려다가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시작해가지고 보통 읽지 못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은 읽다가 중단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이게 뭔지. 그리고 이제 덮었고요. 그리고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여러 곳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저에게 딱 오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애니어그램 들어보셨어요? 그분의 친구분이 보험에 관련된 일을 하신대요. 보험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애니어그램을 배웠대요. 그리고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한다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러더래요. 치유 필요 없다. 애니어그램이 치유다. 그런 얘기 하더래요. 그래서 저에게 그 애니어그램을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런 것이 있음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옛날에 한번 읽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는데요. 그리고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기회를 보다가 애니어그램을 배우게 됐어요. 여기는 그 한국 애니어그램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하는 그 애니어그램 그 1박 2일 기본 과정이에요. 어디서 하냐면 저기 일산 지나가면 파주 있죠. 파주에 보면 피정의 집, 그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쉽게 말하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수련관이에요. 수양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피정도 하고 애니어그램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보통 1박 2일로 진행하면서 오후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거 한 부류가 캐톨릭을 중심으로 가르쳐지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가 있냐면 대표적인 거는 여기는 그 한국 애니어그램 연구소 윤은성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하시는 그 애니어그램 교육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6단계 정도 있고 캐톨릭에서 박정자 수녀님이 운영하시는 데인데 여기는 뭐 한 3단계인가 4단계인가 있어요. 근데 애니어그램인데도 두 단체가 가르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캐톨릭은 굉장히 영성적으로 접근하고요. 직관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리적이에요. 심리학하고 연결해가지고 훨씬 그 조직이 잘 돼 있고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왜 그러냐면 박정자 수녀님의 성향하고 이 윤은성 교수님의 성향이 달라서 그래요. 똑같은 건데도 성향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더라.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 할까요?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부전자전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건 아버지와 아들이 자전거를 같이 탄다는 뜻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은 에이, 아빠 그게 아닌데요. 부전자전이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줬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접근이, 보는 눈이,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사람들은, 제가 이제 내적 치유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쓰는 안경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경을 쓰고 태어납니다. 또 다른 때는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사람들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지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 안경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그 지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그 지도가 다 다르더라. 그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사람들에게 지도를 주는 거예요. 지도하고 실제 땅은 다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그 땅을 갔을 때
실제 그 땅에 갔을 때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사람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안경, 그 사람의 동기와 신념들, 태도들,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20세기에 사람들의 인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발견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느냐? 보통 그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한 가지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뭐죠? 상대성 원리.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말은 우리가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상대성 원리. 그리고 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항상 예스냐 노냐 아니면 선이냐 악이냐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왔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그게 깨져버렸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프로이드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정신분석 또는 심리학 이런 것 거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발견을 통해서 물론 이것이 성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용납되기도 하고 또 용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발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를 말한다? 그럼 뭐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애니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의 발견과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전달되어졌냐면 사실은 구전되어져 왔어요. 1900년, 1960년 이전까지만 해도 문서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1대1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구전되어졌고 전달되어졌어요. 왜?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지도자들끼리만 이렇게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여전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지도자급 되는 그 신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애니어그램 트레이닝을 해요. 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사목한다 그러죠. 패스토럴 케어를 하는데 양육하고 돌보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문제를 잘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한 비밀처럼 이렇게 구전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완전히 딴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무슨 뭐 비밀 구전 이런 게 어디 있어? 그 사람들에게 딱 들어가면 바로 분석하고 조직하고 구성해서 책이 바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치유나 이런 관점, 심리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 좀 신비적인 영역으로, 그죠?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주님께 들은 거 기록하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기 때문에 기록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맨날 기록했어요. 그건 우리의 인식에 관한 문제이고 실제에 관한 건 아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런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냐면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의학부, 심리학부 중심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자들, 심리치료사, 그리고 이제 캐톨릭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가족과 직업 상담 이런 쪽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 같은 기업에서도 그 AT&T 이런 그 IT 관련 기업에서도 회사 안에서 사람을 다루는 문제들 애니어그램을 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 MBTI나 다른 것들처럼 아직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문도 썼고, 그리고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훈련받고 가르치고 있지만 누구로부터 배웠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르다. 여러분 쉬는 시간에 혹시 시간 있으시면 와서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애니어그램 책들 좀 가져왔거든요. 좀 잠깐이라도 좀 보시고 혹시 원하시면 적어가셔서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캐톨릭에서 나온 신부들 중심으로 나온 책들이 있고요. 일반 사람들, 로소라든지 뭐 팔머 같은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근데 두 책을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굉장히 영성에 집중해 있고, 또 그 팔머나 로소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심리적이고 직업적이고 이런 쪽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잘 맞는 건 뭐냐면 사실은 캐톨릭 쪽에서 나온 책들이 우리한테 훨씬 잘 이해가 돼요. 성서적인 이해들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우리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애니어와 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애니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램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 여러분 나와 있죠? 요 나번에 보시면, 애니어라고 하는 것은 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를 말하는 거고, 그램이라고 하는 건 무게, 점, 쓰다. 이거 본질적으로는 이 그램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여기 위치로 나왔네. 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쓰다. 그래서 9개 무게, 점, 또는 뭐 위치, 또는 9개의 그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유형에 대한, 성격 유형에 대한 연구예요. 근데 그 성격 유형을 9가지로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건강한 관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지 바로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원이 있죠. 애니어그램의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인간이 도달하고 싶은 이상향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완전함, 즉 여기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신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원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하나님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이 있죠. 9639 요거. 요 삼각형을 보시면 이 삼각형은 안전과 균형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9639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같이 배우겠지만 이 삼각형, 성경에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뭐가 있겠어요? 꼭 삼각형은 아니지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삼위일체. 또요? 여기서는 이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인간의 성장과 인간의 성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여기 안전과 균형이라고 그랬죠. 영혼 6. 영혼 6을 통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죠? 그래서 이 9번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6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3번은 소망을 상징해요. 그죠? 이 얘기들은 쭉 이제 뒤쪽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헥사드,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선이 막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헥사드가 오각형인가요? 육각형이죠, 육각형. 그죠? 육각형의 요 형태를 보시면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성장의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성격 유형하고 애니어그램이 차이가 있어요. 다른 성격 유형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디스크라든지 여러분하고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디스크 가지고도 또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MBTI는 해보셨죠? 예, MBTI, 디스크, 네 가지 성격 유형, 그 히포크라테스 네 가지 아시죠? 점액질, 우울질, 다혈질, 담즙질. 예, 요 네 가지 성격 유형도 있고요. 또 그 게리스몰리가 말하는 네 가지 동물을 형상화한 성격 유형도 있고요. 애니어그램도 있고요. 이 다양한 형태의 성격 유형들이 있는데 사실은 재미있는 건 이것의 시작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히포크라테스의 네 가지 성격 유형론에 근거합니다. 그것을 누굽니까? 그 MBTI를 만들었던 마이어즈 브릭스, 그죠? 그 모녀든가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든가요? 친족하고, 예, 친족이 그렇게 그 네 가지 성격 유형을 발전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16가지를 만들었고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했죠. 저 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나? 네,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성격 유형이 사람의 성격을 9가지로 봅니다. 사람의 성격 유형을 9가지로 보고 그 9가지의 밑에 본질적으로 볼 때는 또 3가지의 중심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9가지 성격 유형 중에서 한 가지 중심 유형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알게 되면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꿔야 될지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9가지 각각 다른 사고방식, 행동,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서론의 맨 위에 보시면 내적 성찰을 위한 여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이라고 말하는 건 제일 처음에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3가지 목적이 바로 이 애니어그램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그것이 상대편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고 얼마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9가지로 분열되어져 있는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 삶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이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성격 유형들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다른 성격 유형은요, 자기의 성격 유형을 긍정적인 것으로 봐요. 그리고 그것을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자기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애니어그램은 그 반대예요. 애니어그램은 자기의 성격 유형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 유형은 부정적인 거예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성격 유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달라요. 그리고 다른 성격 유형들은 고착돼 있어요. 멈춰 있어요. 근데 이 애니어그램은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말해요.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고 성숙해져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성격 유형을 1번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여러 사람이 다른 모양의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1번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 1번이 또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어떤 날개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 마음의 태도와 동기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왜 하느냐?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격의 개선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개발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뭐 서론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9개로 분열되어져 있는 것, 여기는 이제 9개의 성격이 분열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뭐예요? 이 9개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9개의 성격 유형 중에 몇 번의 성격 유형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잊어버리셨나? 질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몇 번 정도의 성격 유형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몇 번? 9번 찍었어요? 6번? 1.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인 거예요? 1번부터 9번까지 다 가지고 있다? 자신 있게? 이게 도전을 받으면 왠지 틀릴 것 같은, 맞죠? 하나님은 9개, 예수 그리스도는 9개의 성격 유형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죠?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성격 말고 나머지의 이 8개의 그림자 유형이라고 말하는데 이 8가지의 성격도 내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통합의 개념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이 애니어그램이 성격을 번호로 매기냐면 모든 성격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숫자로 매기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사람을 왜 번호로 불러? 그죠? 인격이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이 숫자의 의미는 각 개인이 동등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더 특이하고 뭐 특별하고 더 낫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심리적인 요소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방시키고 그것을 가족 개발이나 공동체 개발이나 조직 개발, 사회 개발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뭐 그 정도 얘기하고 또 애니어그램 역사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애니어그램을 한국에서는 지금 특히 이제 개신교에서는 아직은 조금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채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곳에서는 애니어그램은 이교적인 거야, 하나님 거 아니야, 절대로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그룹이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괜찮아, 이 애니어그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에 불과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MBTI를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MBTI를 이게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성서적이냐 아니냐, 디스크를 하면서, 디스크는 이 디스크 말하는 거 아니에요? 디스크를 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해도 되는 거냐, 이교적인 거냐, 그런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성격 유형들은 다 비슷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사람들에게 특히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애니어그램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이 애니어그램은 이 중동의 수세기 전에 신비주의자들, 특별히 이 무슬림의 수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수피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슬람 사람들 중에서도 이 신비적인 거, 신비주의에 매료되어져서 광야에서 금욕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전에서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구전되어졌던 것이 이제 1920년대에 전 세계에 있는 신비주의를 찾아 헤맸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구르지예프라는 사람이에요. 미국계의 러시아인인데 이 사람이 그러한 미국계랜다. 그리스계 미국인인데 이 사람은 그 신비적인 것에 심취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애니어그램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구전되어져 왔기 때문에 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배워오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실 이 사람은 세미나라고 워크숍을 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신비스러운 춤을 췄다고. 흔히 말하는 무슨 요새 보니까 스피리추얼 댄싱 그런 것도 있고 그러대요. 그런 것처럼 이 9개의 이 모양을 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려고 시도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처음에 시도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오스카 이카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 사람의 이제 소개한 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카조라고 하는 사람이 좀 독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구르지예프한테 배운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알려줬어. 이 신비적인 걸 알려줬어. 근데 아무도 안 믿어.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우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구전되어져 온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이 이카조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애니어그램의 원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공헌도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직도 우기고 있다 그래요.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의 원형을 딱 만들었고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틀을 형성한 게 누구냐면 클라우디아 나란조라고 하는 심리 정신과 의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심리학하고 결합했어요. 심리학하고 결합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나뉘어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현대가 다 현대지만 돈 리처드 리소라고 하는 사람, 이 애니어그램의 지혜, Wisdom of the Enneagram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을 그 사람이 썼고요. 또 이 Understanding the Enneagram, 이게 보통 애니어그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한다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책들 이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애니어그램이 어떤 형태로 이제 심리학과 접목시켜져서 발전하게 되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리소 말고 이 헬렌 팔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관계, 노사 관계에 접목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뭐 성공하는 사람의 성격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톨릭 쪽에서는 누구냐면 리처드 로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그 캐톨릭 쪽에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됐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박정자 수녀님이나 그런 그 캐톨릭의 그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배워왔던 것을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그 캐톨릭 안에서만 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이 피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수련회 같은 거죠. 수련회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알려주다가 이제 그것이 점점점 알려지면서 이제 그것을 배웠던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죠? 그것을 배웠던 사람들이 여기 한국 애니어그램 연구소. 박정자 수녀님은 이런 스타일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를 뭐 만들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분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 돈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연구소를 시작했어요. 수녀님 이거 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고 그것을 배웠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오게 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제 활성화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에요. 그 윤은성 교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고 또 이 사람은 선문대 교수예요. 선문대 교수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그 통일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 근데 이 사람은 전면 부인해요. 예,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야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이 두 군데 가서 다 배웠어요. 두 군데 가서 다 배웠는데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이 역사들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증명된 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흐름이 있다 정도로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애니어그램의 기본적인 것 중에 뭘 배워야 되냐면 이 성격 과정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원으로 봅시다. 원후에 하나님의 신성 또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성,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어야 됐을 겁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의 본질은 선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전달되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애니어그램에서는 9가지 형태로 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 본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본질이 있는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9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뒤에서 나올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뭐죠? 사랑이 없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두려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타락한 인간의 삶에 동기가 되어지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두려움이라고 보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을 향한 갈망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왜곡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을 텐데, 예, 뒤에 나와 있죠. 집착하게 돼요. 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라본에 보시면 집착합니다. 그죠? 두렵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집착해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 두려움을 주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하게 되죠. 피하게 돼요.
근데 그 피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두려움을 주게 되는 죄가 각 사람들마다 다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어떻게 방어 기제들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어 기제는 대부분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진다. 예. 그래서 이 성격 형성 과정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요것도 뒤쪽에서 하나씩 그 성격 유형들마다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성격의 형성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본질이 현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바로 현실에 반응했죠.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말하기를 아니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리고 현실에 반응했어요. 현실에 반응했더니 이제 자기 삶에 경험이 왔죠. 경험이 오니까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신념으로 만들고, 신념이 이제 고정관념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배울 내용 중에 자동적인 사고, 전에 여러분 Search for Life 할 때 자동적인 사고 기억나세요? ANT라고 그랬죠? Automatic Negative Thought. 자동적인 생각. 이 관념에 의해서, 신념에 의해서 자동적인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행동이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옛날엔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격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나? 성격이라고 하는 건 천부적인 거다.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야, 성격이라고 하는 건 자라면서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왜곡되어지고 억압되어지고 분리되어져서 삶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이해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로 형성되어지는데 모든 인간이 이것을 다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경험이라면 이것을 벗어나려면,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성격이 만들어진 그 반대로 계속 따라가 보다 보면은 결국 내가 지금 삶에 만들어진 이 성격의 유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게 되어질 때, 그것을 다루게 되어질 때 성격의 변화, 다시 말하면 통합을 향한, 분열되어져 있던 자기의 삶이 통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유형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야만 이제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현실의 경험을 판단하고 반복되면 신념되고 고정관념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행동으로 발전되고 성격에 고착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격 유형 9가지는 나의 거짓된 자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신의 성격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성격을 발견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8가지의 성격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성격,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이 말은 히라버로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퍼스널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가면이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퍼스널리티라고 말할 때는 실제로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가면이라는 거예요. 성격이라고 하는 건 가면이다. 그죠? 근데 이 가면을 언제부터 써요? 바로 여러분의 삶의 가족 관계들을 통해서 가면을 쓰게 된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오리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보는 거 자기 엄마인 줄 알죠. 그래서 계속 따라가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오리의 엄마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보니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그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더라. 그죠? 성격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아다. 그렇죠? 성격이라고 하는 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한 하나의 탈에 불과하다. 가면에 불과하다.
자,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발견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다. 내가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알아야만 본질에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가면을 발견하지 못하면 본질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그 자아 진행 순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착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집착하게 되는데, 자, 두려움 때문에 집착할 때 어떤 부분에 집착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잘하는 부분에 집착하게 될까요? 잘못하는 부분에 집착하게 될까요? 예? 잘하는 부분에 집착하게 되죠.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가면 어때요? 마음 편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마음이 편한 곳으로 움직이려고 하죠. 우리 저번 텀에 공부할 때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항상성.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한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잘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계속 여러분 안에 집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의 정말 모습을 찾으려면 여러분이 못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해 가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직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착하게 되느냐? 여러분이 재능 있는 부분, 잘하는 부분에 여러분이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강박적이 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유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어떻게 해요? 나머지의 8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애니어그램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 얘기 간단하게 해볼까요? 여러분 그 제일 첫 장에 보시면 애니어그램 그림 있죠? 이 애니어그램을 보시면 그림이 구조가 몇 가지는 나와요. 중심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심 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고나는 유형, 기본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일생을 거쳐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날개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날개 유형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성격 유형의 양옆에 있는 날개들 말합니다. 그리고 화살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화살 유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의, 내가 만약에 6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6번이 건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9번으로 가요. 그죠? 근데 6번이 건강하지 않을 때 3번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어그램은 계속해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도 계속해서 상황과 형편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안정적일 때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애니어그램의 이 구조를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 9가지의 성격 유형의 밑바닥에는 3가지 중심이 있다. 그 중심이 이제 나머지 9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번호는 누가 찾아줄 수 있느냐? 아무도 찾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이제 그 테스트하는 거 있을 텐데, 처음에 이제 테스트 해가지고 자기 번호를 찾은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실제로 그것이 자기 번호일 가능성은 60-7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가면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번호를 잘 못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여러분의 번호는 사실은 어린 시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이미 어린 시절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은 많이 꼬여졌단 말이에요. 많이 트위스트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본래 모습을 한 번에 갑자기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자아를 인식하고 성찰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발견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MBTI도 여러분 MBTI 여러 번 해보셨나요? 어때요? 처음에 MBTI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유형 똑같으셨어요? 보통은 몇 번 정도 할 때까지 계속 유형이 달라져요. 그러나 어느 시기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안정적이게 되어지면 애니어그램의 유형이 일정하게 갑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찾는 것들은 또 뒤쪽에서 많이 말씀드릴게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서 당신은 몇 번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그 마음에 있는 태도와 동기, 그 마음의 집착, 그 마음에 있는 회피, 방어기제,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 열매는 똑같지만 내적인 동기와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게 된다. 그죠? 못 찾았다고 초조해하거나 성급하게 번호를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죠? 못 찾았다. 못 찾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겠죠. 불안하면 아무래도 어떤 거라도 하나 찍어서 내가 가지려고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사실은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이 그걸 보면서 사실은 또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급하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 예. 그 다음에 표현과 행동으로는 자신의 번호를 찾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적인 원인과 동기, 집착과 회피가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되돌아봐라. 여러분의 그런 얘기해요. 이제 상담하다 보면 제가요 옛날에 어렸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요. 지금 언제부턴가 제가 달라졌어요. 그죠? 그런 얘기하는 것은 그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특정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 그 집착이나 회피나 또는 방어기제나 그런 것들로 변화되어졌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 통찰력, 믿음, 용기가 필요하다. 쉽지 않다. 그렇죠? 자,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대충 애니어그램에 대한 그림에 대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자, 애니어그램의 이제 첫 번째 이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람은요, 애니어그램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사람은 세 가지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머리, 심장, 장. 인간의 생명력과 원천이 세 가지 이 주요 중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나 가슴이나 장. 그래서 이 이 세 가지에서 9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변형된 유형. 그래서 933 해가지고 사람 성격을 여기서는 54가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사로잡히게 된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건 이 세 가지에 모두 다 통합된 모습인데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라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 중에서 요거 이제 이 세 가지 중심 얘기하고 우리 워크샵 해볼 겁니다. 여러분의 그 중심에 따라서 그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룹대로 모여가지고 그 반응을 A4에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A4지에다 적어보면 똑같은 저 사람이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다르더라. 자, 장중심 사람들을 좀 보면요. 이 장중심 사람들은 무게중심이 하복부와 소화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냐면 본능과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긴박한 상황이 딱 생기면 몸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이나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 제가 이런 사람 하나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은 제가 볼 땐 진짜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잘 섬기냐면 정말 은사와 부르심이에요. 누군가가 자극을 딱 줘요. 나 이거 누구 도움이 좀 필요한데요? 말하면 사람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머리인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하겠어요? 계산하죠. 계산을 막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 들겠죠? 심장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나랑 관계가 좋은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이 일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장중심인 사람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누군가 요구가 딱 오면 바로 몸이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뭐가 이 중심이냐면 나의 힘, 나의 의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 애니어그램에서 장 중심의 사람들은 8번, 9번, 1번 성격의 사람들이 장 중심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8번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도자, 리더, 이런 사람들이 8번 유형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9번 유형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화주의자들, 그죠? 그리고 1번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개혁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1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8번 유형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걸 쓰냐면 다른 사람들을 제압해요. 리더니까 다른 사람들 딱 누르고 자기가 쭉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고, 9번 같은 경우는 버티는 거예요. 똑같은 장 중심인데 이 사람은 몸으로 버티고 개기고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9번 유형이고, 그리고 1번은 자기를 비판해요.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똑같이 의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8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에너지를 밖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9번 같은 사람은 어떻게 에너지를 안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번 같은 사람은 에너지를 밖으로도 쓰고 안으로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장 중심인데 이 세 사람이 쓰는 에너지의 형태는 전혀 다르다. 그죠? 저는 이 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의지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욕 얘기할 때 생각과 의지와 감정 얘기하죠. 그래서 이 장 중심 사람들은 주로 의지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애니어그램 9개 중에 삼각형 기억나시죠? 보시면 9번, 6번, 3번이 대부분 각 중심의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보면 이 사람들은 주로 뭐에 집중하는 사람이냐면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에 자기의 에너지를 모두 다 쏟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요된 관심이 자기 자신, 힘, 정의, 현재,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 개혁가들,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장중심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1번 유형 사람이거든요. 1번 유형 사람이면서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개혁가였죠, 개혁가.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그렇게 사실은 고민한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내가 이걸 제대로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제대로 고행하고 제대로 내가 훈련 받아야 내가 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이 노력했던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또 뒤쪽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장중심 사람들의 주로 밑바닥에 있는 감정들은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여기도 나오죠? 8번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폭발함으로써 분노가 드러나요. 리더가. 9번은 평화주의자니까 어떻게? 분노를 속으로 억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비판적으로 화를 냅니다. 자, 여러분 이 애니어그램 보시면 생명나무에서 열매하고 가지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공격적인 열매들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분노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의지적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주로 압도하는 감정은 주로 바로 분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근본적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냄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뭐로부터 온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온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리더자가 되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개혁가라 할지라도 그 태도와 동기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가 다 못 박혔다 그러죠. 우리가 다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인간적인,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 과거와 삶의 경험들과 습관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거. 그죠?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 욕심을 인식하고 버려야 돼. 그렇죠?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중단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가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명상이나 조용한 기도가 좋다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앞북치는 사람이다. 그렇죠? 북에는 두 개가 있어요. 뒷북이 있고 앞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앞북치는 사람이다. 왜? 몸이 먼저 움직이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분위기 보고 가서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북치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가슴 중심의 사람들. 자,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아니다. 요 장중심 얘기 조금 더 합시다. 장중심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주로 이 머리로 보면 사람의 몸으로 보면 뭐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뭐 했어요? 장했죠. 아, 미안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보면 주로 이 장중심의 사람들은 위나 식도나 창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봅니다. 의식기관이 위나 식도나 창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뇌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뇌를 세 가지로 구분하죠. 뇌를 대뇌피질과 그 다음에 감정뇌라고 하는 림빅 시스템과 그 다음에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간뇌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대뇌피질이라고 말하는 건 주로 이 머리 중심 사람들을 말할 때 대뇌피질 반응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심장 중심 사람들은 림빅 시스템, 이 감정의 뇌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심장 중심이라고 말하냐면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이 내 마음이 아파라고 말하는 이 심장이 이 림빅 시스템하고 실제로 신경계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은 수만 개의 사실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의 연구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기서 바로 이 사람들은 순환괴, 심장, 그게 가슴 중심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머리 중심 사람들은 대뇌피질이다. 간뇌라고 하는 게 바로 본능이라고 그러죠. 이 파충류나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없어요. 사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면은 자기 뭐라 그래요? 새끼가 태어나면 또는 이 알에서 이렇게 깨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잡아먹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살려고 도망간다고요. 왜? 생각도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의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따가 장중심 하는 사람들도 마음 상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체격은요 주로 체격이 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통뼈라고 그래요. 통뼈.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어떠냐면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우락부락하고 엄하게 생겼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감정은 뭐라 그랬죠? 분노한다. 자극이 딱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주로 반응하는 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거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주로 관심사는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먹는 거? 일이다. 일. 이 사람들은 일 중심의 사람들이다. 예. 장 중심인가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온 얘기인가요? 예. 이 사람들 말투는 어떨 것 같아요? 장 중심 사람들의 말투는 어떨 것 같아요? 명령적입니다. 단도직입적입니다. 그죠? 자, 가슴 중심 사람들의 무게 중심은 심장과 순환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뇌 변연계, 즉 림빅 시스템 이 사람들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 정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심장을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 중심 사람들은 일 중심 사람들인데 심장 중심 사람들은 뭐 중심이라고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이다. 인간 위주와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이런 것을 먼저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편파적이에요, 그리고 사교적이다.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이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자기 이미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지배적인 정서가 불안이다 그랬어요. 불안, 그리고 또 수치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생명나무에서 수치심 얘기할 때 그 위에 뭐가 있다 그랬죠? 거절의 열매들이 있다 그랬죠? 예, 감정 중심적인 사람들도 그 밑에 불안과 수치심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중심 사람들, 심장 중심 사람들은 몇 번? 2번, 3번, 4번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2번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헬퍼예요, 헬퍼.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3번은 성취가들이에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4번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맨티스트예요. 로맨티스트. 그리고 4번의 특징은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면서 불안이나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고, 3번은 성공해서 남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치심과 불안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4번은 자기의 독특함을 이해받는 것으로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독특함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외모가 독특한 사람들 있죠. 옷 입고 다니는 거 독특하고, 말하는 거 독특하고, 그죠? 근데 그런 독특함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의 성격 유형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이따 우리 장 중심, 심장 중심, 그리고 머리 중심 나눠가지고 워크숍하죠? 그럼 내가 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걸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혼자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이 독특함, 유닉네스를 깎아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의 체격은 둥글둥글한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매력적인 미소와 부드러운 용모를 가지고 있다. 아까 장중심 사람들은 내부 세계나 외부 세계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내부 세계가 작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가 커요. 왜?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일이 별로 없죠. 그죠?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단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혼자 있는, 혼자 사는 기도, 이런 것들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 느낌이 뭐냐, 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은 앞북 치는 사람, 뒷북 치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서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간다. 그죠? 그래서 관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따뜻한 느낌들을 주고, 그죠?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장중심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일을 하겠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투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사설이 길어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는 얘가 없어요. 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머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긴 거야? 축구. 점수는 얘기 안 하고 계속 전반전부터 그냥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 주변 상황이나 설명이 아주 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외향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장중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향적이기도 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가슴 중심 사람들은, 심장 중심 사람들은 외향적입니다. 외향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활동을 많이 하고 생각을 조금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벌써 우리는 무슨 느낌? 생각을 조금 한다 그러면 왠지 걔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의 문제다. 에너지의 문제다. 자, 그 다음에 머리 중심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게중심이 대뇌, 신경계, 대뇌 피질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거, 심사숙고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비행기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 브레인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맨날 그런 걸 고민하죠. 햄릿형의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이 딱 생기면 항상 분석하고 생각한 다음에 자기 위치를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 머리 중심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딱 생기면요, 그 일의 중심에 있지 않고요, 약간 뒤로 떨어져 있어요. 모임에 있고 파티를 간다고 해도 아마 저번 주 토요일 날 수료식에 여러분 대부분 계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 중심이었던 분들은 이 모임의 장소로 본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구석 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심장 중심은 주로 어디 있겠어요? 요쪽에 많이 있었겠죠. 예. 그러면 장 중심 사람들은 어디 있겠어요? 이 앞에 있거나 일하느라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낯선 곳에 가면 이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상황을 살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객관적인 이치나 논리에 맞는 걸 찾아냅니다. 옳고 그른 것, 명확한 거, 구체적인 거, 이런 걸.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남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해요. 왜? 이 사람들은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나 관계 맺는 것보다는 일이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일할 때 이것이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이것이 이 사람들의 동기가 돼요. 그렇죠? 자, 이분의 지배적인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죠? 두려운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랬죠? 도망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5번에 있는 사람, 그 머리 중심은 5, 6, 7번이죠. 5, 6, 7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주로 어디로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생각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다. 5번은 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공허해질까봐. 공허해질까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지적인 영역에 끊임없이 탐구하는 사람들이 5번 유형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번 유형을 한마디로 말할 때는 관찰자라 그래요. 관찰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지식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공허해지고, 공허해지면 자기는 별로인 사람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합니다. 자, 6번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6번 유형 사람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충성가예요. 로열리스트예요. 충성가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냐면 안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있는 이곳이 안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왜 이 사람들은 충성하느냐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패턴 안에서 자기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죠? 왜? 안전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충성의 밑바닥에는 사실은 무슨 뭐 왕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안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7번은 팔방미인이요? 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7번의 특징은 뭐냐면 이지고잉 하는 사람들이에요. 7번의 특징은 굉장히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7번인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만능가다 그랬어요. 만능가. 굉장히 낙관적이고 밝고 명랑하다. 만능가다. 예.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대비, 예측, 준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뭔가를 하는 거 장중심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장중심 사람들은 갑자기 하는 거. 왜? 이미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머리 중심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죠? 오늘 TDC에서 뭐 하기로 했는데 딱 와가지고 갑자기 서브젝트 확 바꿔버려.
미치는 거예요, 머리 중심 사람들은. 그러나 장 중심 사람은 그래 맞아 이거야 이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은요 체격이 주로 편편한 가슴과 긴 몸, 좀 빈약한 편이다 그랬어요. 왜? 모든 에너지를 머리에 쏟으니까, 사고에 쏟으니까. 그죠? 그렇다. 자, 이 사람들은 외부 세계는 작고 내부 세계가 크다. 그렇겠죠? 이 사람들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별 관심 없어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머리로, 사고로 계속 만리장성을 하루에 12번씩 지었다, 부쉈다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부 세계가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촛불이나 성화 등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 염경기도가 좋다. 이거는 지우세요. 이건 캐톨릭 거를 제가 따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그죠? 저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중심 사람들은 주로 뒷북치는 사람들이다. 그죠? 굉장히 몸이 굼떠요. 생각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뜸들여요. 그죠? 장 중심 사람들하고 머리 중심적인 사람들 삶은 미치겠죠. 그죠? 자, 누가 이제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집에 누구를 데리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는 뭐하러 온대?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뭐 하기 시작해요? 이미 그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스타일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관찰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이 사람들은 현실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낯선 곳에 가면 먼저 뭐예요? 분석한단 말이에요. 상황 파악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안전한 곳인지 내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보는 그런 사람들이다. 겉으로는 확신하고 설득력이 있지만 사실은 이 머리 중심 사람들의 밑에는 뭐가 있느냐?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 의식기관이 뇌라 그랬죠? 대뇌 피질. 외소하고 체격이 작다. 얼굴은 좀 길쭉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좀 냉정하게 생겼다. 그렇죠? 이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모르겠어요. 뭐겠어요?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 말투는 어떤 말투일까요?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간단 명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성격은 주로 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 세 가지 모습이 이게 나에게 가장 좀 유사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애니어그램 테스트는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 가지고 워크샵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워크샵이 3개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는 장 중심인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는 장 중심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장 중심인 분들 이쪽으로 모이십시오. 그 장 중심이나 머리 중심이나 심장 중심에 10몇 가지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할 수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쭉 들어보시면서 같은 그룹이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대답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그 그룹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기적으로는 똑같은데 드러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밖에 그걸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테스트 내일 와서 저희가 테스트 먼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다시 오라 그러면은 좀 적이 되니까 읽지 말고 오세요. 그냥 와서 하시면 좋겠어요.